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심리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담한 지는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이제 상담 전공도 있는데 철학도 석박을 하고 대학에서 강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과 철학을 통합해서 인간을 바라보고 그런 관점으로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HSP인데요. 고도로 민감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 민감하고 예민한 분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영역이 어디일까요? 결국에는 이제 사람 관계겠죠. 왜냐면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상대의 감정에 대해서 민감하고 많은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들은 대부분 기버, 주는 게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탁도 잘 못하죠. 왜냐면은 부탁했을 때 상대가 곤란해하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도 잘 느껴지기 때문에 부탁은 못하고 대신에 또 상대가 나에게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하는 그 상황 속에서 상대가 경험하는 그 힘든 감정도 다 느껴지기 때문에 또 거절도 잘 못하는, 기본적으로 기버의 숙명을 타고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과해졌을 때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삶이 피폐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HSP이신 분들은 가장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사람 관계예요. 그래서 과연 이제 누구를 만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꼭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따라와 보시면 많은 것들이 알아차려지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제일 피해야 되는 인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악성 나르시시스트들한테 걸리면 그걸 빨리 캐치 못하면 굉장히 큰 피해를 받고 인생이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특히 이제 그들은 대부분 나하고 잠깐 만나는 별 의미 없는 관계 속의 사람들이 아니라 나랑 가장 친밀한 관계인 가족일 수도 있고, 가족 중에 뭐 형제, 자매, 부모, 배우자 또는 이제 가까운 친구들이 이제 나르시시스트인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기 어렵고 그런 것들이 오래 지속되면 정말 삶이 피폐해질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내연적 나르시시스트, 외연적 나르시시스트 말고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들을 만나면 더구나 잘 보이지 않죠. 잘 표현도 안 되는 것 같고 얼핏 보면 되게 소극적이고 위축되는 사람 같기 때문에 그걸 이제 HSP가 잘못 해석하면 측은지심이 발동을 한다거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해서 오랫동안 이제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나르시시스트는 기본적으로 되게 취약한, 불완전한 자존감이 형성되어 있고 불완전한 자아상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좀 지배하고 또는 통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존감을 올리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요소가 있고 기본적으로 테이커, 받는 데 익숙한 사람이겠죠. 뭐 익숙한 걸 넘어서서 착취에 가까우니까요. 특히 악성 나르시시스트들은 이제 그러면 항상 이제 그런 대상을 이제 물색을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HSP인 경우에는 주는 게 익숙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는 것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가끔은 이제 또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그 자체에서 행복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아구가 딱 맞아지겠죠. 나르시시스트의 눈에 비친 HSP는 이제 기버고 나의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딱 매칭이 돼버리면 이제 오랫동안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쪽은 계속 받기만 하고 한쪽을 주기만 하면서 삶이 피폐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르시시스트들이 그런 HSP나 기버들을 찾아내는 것은 의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무의식적으로 알아본다고 해요. 희한하게 나르시시스트들은 기버나 아니면 HSP를 알아볼 수 있고, HSP는 희한하게 이제 테이커인 나르시시스트에 끌리기도 하고 가끔은 이제 그들을 도와주려고 한다는 거죠. 이걸 이제 프로이트는 운명이라고 하지 않고 운명신경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복강박 충동이라고 했는데 계속 인생에서 무언가를 반복하면서 내 삶을 파괴하는 어떤 역동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HSP는 이 나르시시스트들을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르시시스트 중에서도 내연적 나르시시스트,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좀 수줍고 의기소침하고 내성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한참 얘기하다 보면은 굉장히 강한 본인의 신념이 드러나거나 오랫동안 관계 맺기 맺어보면은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드러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특징이거든요. 웅대한 자기상이 있거나.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면 빠르게 캐치하고 끊어내야 됩니다. 특히 이제 HSP이신 분들은 어려서부터 예민하다, 별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과 욕구를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 약간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내 감정이 맞는 건가? 내가 이 감정을 소유해도 되나? 또 내가 저 사람을 너무 나쁘게 보는 게 아닌가?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예민하다는 소리 듣고 본인 감정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빨리 캐치하더라도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과 느낌은 대부분 맞습니다. 정확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의 이 감각을 믿어보시고 약간은 그 자기중심적이고 착취적인 어떤 느낌이 든다고 하면 바로 끊어내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 대부분이 바로 끊어낼 수 없는 아주 가까운 대상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그들의 어떤 요구나 그들의 착취적인 어떤 지시나 통제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은 본인에게 찬사를 보내고 또는 특별 대우를 해주고 그런 대상들이거든요. 근데 HSP이신 분들은 상대의 의도나 감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적으로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행동에 대해서 보상물을 주지 않았을 때 그 행동은 이제 소거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가려내야 될 대상들은 나르시시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들이 확인되면 더 이상 이제 그들에게 해줬던 공감이라든지 리액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 줄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그걸 하지 않게 되면 그 행동이 바로 소거가 되는 게 아니라 소거 격발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자기중심적이거나 나에게 요구하는 행동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격발돼요. 근데 거기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마트에 가서 사달라는 거를 다 사줬던 아이가 있는데 그걸 이제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딱 안 사준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엄마 이제는 사달라고 안 할게요 이러지 않잖아요. 더 난리가 나죠. 바닥을 쓸고 막 소리를 지르고 엄마를 창피해주고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대부분 못 이겨서 또 해주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한테 공감을 안 해주거나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았을 때 두 가지 방향이겠죠. 더 이제 치근하고 불쌍한 척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더 강경하게 밀어붙인다든지 통제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 임계점이 넘어갈 때까지 견디시면 그 행동이 확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특히 가장 가까운 내 인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그런 식으로 선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끔찍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HSP이신 분들은 사람을 잘 가려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은 HSP이신 분들이 좀 관계에서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거든요. 반대로 이제 아까는 피해야 되는 대상인데 내가 누군가와 친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상대의 마음을 잘 알지만 관계에서 미숙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계속 주기만 한다는 거죠. HSP이신 분들은 상대의 마음이나 뭐 감정, 욕구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잘 맞춰줍니다. 근데 또 그런 것들을 티내지 않아요. 괜히 내가 티내서 상대가 불편해지는 것도 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나를 맞춰주고 있구나가 아니라 참 우리는 성격이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고마움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나중에 HSP가 쌓이고 쌓여서 그런 것들을 터트리면 뭐 전혀 뜬금없는 얘기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야 내가 뭐 언제 해달라 그랬냐? 야 이제 와서 공치사하고 그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HSP이신 분들도 더 큰 상처를 받고 관계를 이제 철회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에서 이제 본인이 HSP가 아닌데 HSP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 또는 가족이나 친구 중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가와 잘 맞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인간이 다 이제 본인의 주장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나르시시스트 기본적으로 나르시시스틱한 부분을 인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선민의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특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각자의 본인 주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랑 잘 맞는 경우 잘 없습니다. 잘 맞고 있다는 거는 성격적으로 잘 맞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걸 잘 참아주고 배려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맞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HSP가 아니신 분이 지금 이걸 보고 있다면 누군가와 내가 정말 잘 맞고 있고 불편함이 없다면 그 관계에서 상대가 HSP일 확률이 많고 그 사람이 부단히 노력하면서 날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HSP이신 분들도 이게 반복됐을 때 관계에서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우리는 다 같이 약한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누군가를 배려하고 참아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붓다도 아니죠. 붓다만큼 그렇게 모든 집착을 버릴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예수님 말씀대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놓을 정도로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약한 인간이고 범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 평가를 확실하게 하고 평소에 어느 정도 표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소에 좀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내 욕구가 있는데도 다 참아버리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친구랑 맨날 만났는데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어디 놀러 갈 때도 항상 그 친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친구는 괜찮은지 알고 모르는 거죠, 영문을. 그래서
이 친구도 원래 그 음식을 좋아하고 그곳을 놀러 가고 싶어 하는지 알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ESP 입장에서는 배려가 없네 나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고 점점 이제 미해결 과제들이 마음속에 쌓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탄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 딱총 몇 방 쏠 일에 폭탄이 날아가게 되고, 이제 그날이 보통 절규하는 날이에요. 왜냐면 상대도 갑자기 교통사고 같이 대포 한 대 맞은 거니까 어리둥절하고 갑자기 이제 그 별거 아닌 일로 화를 버럭 내니까 상대도 이제 짜증이 나서 막 표현하는 거죠. 아니 너 이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래? 그럼 갑자기 HSP도 섭섭하니까 몇 달 전에 있었던 섭섭한 일까지 다 꺼내고 그러면, 야 너 뭐 왜 그런 거 가지고 쪼잔하게 그러냐? 야 지금 얘기만 해. 야 그리고 그때 얘기를 하지 그랬어. 야 내가 언제 해달라 그랬어? 사람 나쁜 놈 만들지 마.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애초에 큰 상처를 받고, 왜냐면은 거기에 대가를 바란 게 아닌데 그냥 나의 이런 수고로움과 너를 배려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기만 바랄 뿐인데, 상대가 그렇게 나오게 되면 관계에서 이제 큰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뭐 심하게 싸우지도 못해요. 왜냐면은 그 감정 자체가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불편한 감정.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관계를 끊어내고 철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 표현을 해야 돼요. 조금씩 바람을 빼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관계가 어떠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를 맞춰주고 하다가, 또는 이제 어떤 모임 같은 데서도 굉장히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맞춰주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게 용량에 다 차면 아까처럼 폭탄이 날아가거나 이제 폭탄이 안에서 터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관계를 좀 끊고 한 달 정도, 몇 주 정도 잠수를 탔다가 다시 에너지가 충전되면 또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분들에게 사람 관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된 노동과 같은 거죠. 하지만 또 안타까운 게 마음속에 대인관계 친밀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예민하다고 해서 꼭 대인관계를 싫어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끔은 그 대인관계에서 오는 그 행복감 또는 친밀감, 안정감, 소속감, 이런 것들을 되게 남들보다 더 크게 느끼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인관계라는 것이 이제 너무 힘들면서도 꼭 원하는 거기 때문에 괴롭죠. 인간이 괴로울 때가 언제냐면 항상 양가적일 때 괴롭지 않아요? 부모를 미워하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대인관계 친교를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기 표현을 좀 해야 됩니다.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과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친구랑 나는 굉장히 잘 맞는다고, 우리는 정말 성격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몇십 년 사귀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가장 가까운 나에게 본인의 힘든 이야기나 본인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내 감정을 살피느라고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나랑 만나갖고 가끔은 힘들어서 몇 주씩 쉬어야 되는 그런 상태였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좀 배신감 느낄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물론 이제 HSP는 상대를 배려한다고 했지만 상대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에서는 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떻고 내 기분이 어떻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한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고, 그게 이제 친교의 기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한 사람에게는 이런 나의 예민한 성격이라든지, 또는 내가 상대를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 또 내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좀 더 추가 설명을 해보면, 1대1 관계가 아니라 조직이나 단체에서도 이신 분들이 상대를 되게 잘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부분 나 개인을 중심으로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중심으로 나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나 집단의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나를 잘 이제 희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팀플레이어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본인은 굉장히 이게 오래되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공리주의라고 하잖아요. 공공의 이익이 선이 되는 그런 걸 이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HSP이신 분들인 거죠. 그럼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도 점점 쌓이기 시작하고, 집단이나 단체에서는 그 마음을 모르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바깥으로 터지면 그런 식으로 이제 액팅 아웃이 돼서 잘 참다가 난리가 난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난리가 나는 순간에 아까 말한 대로 관계가 다 끝나는 날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상처받는 게 더 이상 싫기 때문에 회피 반응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관계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해소되지 못해서 이제 내 안에서 터지기 시작하면 각종 신경증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무의식은 굉장히 슈퍼컴퓨터처럼 정확합니다. 내 안에 쌓인 분노나 미해결 과제들은 절대 어디 가지 않아요. 마치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그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되면 각종 우울이나 불안, 강박, 히스테릭 이런 신경증적 반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처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집단 전체에서 좀 해봐야 되는 거는,
가끔은 약간 자기중심적으로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집단 전체에 너무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굴어서 상대가 힘들어지는 게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다 같이 진흙탕에서 막 장난치면서 놀고 있는데 막 상대 친구들이 막 진흙을 묻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본인이 발 하나 진흙밭에 탁 밟았는데 상대에게 그걸 살짝 튀었어요. 그랬더니 어머 미안해, 내가 진흙을 튀게 했어. 어머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면 상대도 기운 빠지지 않을까요? 자꾸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래서 나도 좀 같이 진흙을 묻혀보는 거죠. 우리는 다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걸 불교에서 연기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나와 너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하죠. 나에 대한 상대적인 효과로 네가 있고 너에 대한 상대적인 효과로 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관계이고 인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은 가끔은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해보는 거죠. 춘추전국 시대에 양주라는 철학가가, 사상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몸에 털 하나 뽑아서 천하가 태평해진다고 해도 내 다리에 털 하나 뽑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의 이제 개인주의의 끝판왕이죠. 근데 묵자라는 사상가는 겸해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가족만 사랑하지 말고 가족 외에도 인류 전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의 사랑, 이런 것들, 겸해,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양극단에 있는 사상가들이죠. 근데 춘추전국 시대의 이런 다른 사상들, 그러니까 이걸 백가쟁명이라고 하는데, 춘추전국 시대가 이제 중국 철학에 꽃이 피던 시기죠. 왜냐하면 하나의 사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반대급부적인 사상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하모니를 이루어가면서 발전해 나갔던 거죠. 우리가 이걸 통합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람들에 대한 사랑, 또 사람들에 대한 배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좀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도 있어야지 완전한 인간, 완전한 성숙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융 분석심리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페르소나와 그림자로 표현을 했거든요. 페르소나는 내가 외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인격이자 가면이고, 그림자는 그 이면의 반대급부적인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은, 페르소나가 있는 사람은 그 크기만큼, 그 크기의 그림자만큼 비도덕적인 충동이 있다는 거죠. 타인중심적인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이면에 그 크기의 그림자만큼 약간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간극이 멀어질수록 정신의 병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이기적이다라는 게 아니라 통합의 관점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시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오늘은 이 정도 마무리하고, 제 영상을 좀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